그러면은 제1부 의과대학 수업과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 30분간에 걸쳐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신좌섭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신좌섭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학 교실의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그 의학교육 일을 하셨고요. 의학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계시고 WHO 교육개발협력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학교육의 변화입니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신좌섭입니다.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 관련 영역을 다루는 휴먼 시스템 의학과 교수, WHO 교육개발협력센터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의학칼림원과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크고 복잡한 주제라서 솔직히 발표를 준비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 나름의 견해에 따라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코비드-19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잊고 있던 전염병의 위력에 온 인류가 소시라치게 놀랐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기후변화 등 다른 영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여행과 경제, 사회활동, 교육 등 일상생활은 순식간에 정지되었습니다.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일상의 정지와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은 인터넷을 활용한 비접촉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1918년 플루 팬데믹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었지만 당시에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때문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많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에 걸려 붕괴의 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빚어졌고 교도소, 요양병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약한 고리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1918년 팬데믹이 파시즘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코비드-19이 인류 사회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면 좌측의 시는 1869년 콜레라 팬데믹 때에 쓰인 것이고 우측의 사진은 1919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때의 사진입니다. 시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는데 오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네.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치유되었네. 그리고 무지한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세상도 치유되기 시작했네. 그리고 위험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치유했다네. 이 시에서 말하는 다른 생각, 새로운 선택, 새로운 꿈,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뉴 노멀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전 지구적인 충격은 의학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새로이 부각된 교육 주제를 몇 가지만 꼽자면
감염성 질환 교육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교육의 시급성, 불확실성,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패러독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축, 구치소, 요양병원 등 취약한 사회 시스템의 개선 과제를 교육할 필요성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의 접근 방법 측면에서는 임상실습의 변화가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의 환자 접촉이 제한되고 학습 커뮤니티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임상 지도 의사들이 코로나에 투입됨으로써 임상 지도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의사 양성 교육에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임상 실습은 어떤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빅뱅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온라인 교육과 평가의 급격한 확대 및 일상화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은 뒤 의학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그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Anywhere, Anytime 그리고 학습자 중심이라는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한계도 아직 명확합니다. 이런 가능성과 한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학교육에 접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온라인 교육 혁신이 한때의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지 일상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룰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 같은 전환점에 서서 우리는 변화의 전략 과제를 4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점 혹은 이번에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새로이 부각된 치명적인 약점들을 과감하게 중단, 폐기하는 결단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오래전에 채택해야 했지만 관습과 관성에 빠져 돌아보지 않던 혹은 이번에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경험했으나 그 강점을 뚜렷이 파악하게 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혁신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명확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한계가 명확할 경우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보수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별다른 대안이 없고 개선이 가능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변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4가지 유형에 근거해서 당면한 몇 가지 변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감염병 관리 역량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병의 증가에 따라 감염병 교육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측의 웹페이지는 2020년 WHO 협력센터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코비드-19 교육 사이트로서 수많은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데 감염병 교육의 시급한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에 대한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 내용이지요. 새로운 전염병, 여행과 교역, 약물 내성 병원체, 위험 병원체의 유포, 그리고 기후변화와 온난화의 건강 위협 등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15, 16년 전에 외국에서 헬스 시큐리티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돌아온 분이 강의할 기회를 찾고자 저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데 마땅히 연결할 곳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패러독스를 내포한
의학과 의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스에 있는 아래 논문은 팬데믹 시기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은 의학을 아주 솔리드한 하일랜드 사이언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퍽질퍽한 흙탕의 스웸피, 머디, 웨트랜드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관련해서 불거진 공공의료 시스템 문제나 구치소 요양병원 등 취약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통찰도 중요한 교육 내용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헬스케어 폴리시와 이코노믹스, 헬스케어 스트럭처와 프로세스, 그리고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등 환자의 질병과 건강을 둘러싼 핵심적인 시스템 요소들을 그 자체적으로 연계시키고 기초의학 임상의학과 통합하여 헬스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의 중요성은 이번 코비드-19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의 쿼드러플 에임 중에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케어팀 웰빙 역시 이번에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번아웃 때문에 오죽하면은 K방역을 에밀리종에 비유하는 농담이 나왔을까요? 앞으로의 의사들은 이렇게 헬스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사 사회 혹은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2000년 의학분업 사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한다면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코비드-19 사태는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 교육이라는 변화 아젠다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실습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미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박 겉핥기식의 병동 투어나 목적의식 없는 배회는 이제 중단해야 하고 임상과 간의 교육 업무 분담을 위한 잦은 로테이션과 실습팀 교체도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환자 접촉과 의료진 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케어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팬데믹 등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환자 케어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방책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코로나 환자를 돌보느라 탈진 상태인 지도 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케어팀의 일원으로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팬데믹의 경험이 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핑계 혹은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통적 방식의 면대면 환자 접촉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강의, 디브리핑, 피드백, 팀 디스커션 등 온라인 적용이 쉽고 효과적인 모듈들을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통적 방식의 환자 접촉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 그림 한 장에 충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류크 필데스의 그림에 표현된 의사 환자의 공감은 아직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코비드-19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 평가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노멀을 거론할 때 논의의 초점은 대개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제가 2020년 초부터 의학교육연수원 교수개발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교육 전문가 과정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4가지 도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한 것 같은 VOD, 실시간 화상회의, 상호작용 혹은 브레인스토밍 도구, 데이터 기록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추얼 클리니컬 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아직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 온라인 교육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들이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되었으니 더 좋은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교육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식상할 정도로 익숙한 구호인 Anywhere, Anytime, 학습자 주도성, 반복적 학습, 원활한 질의 응답 등이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사용자의 테크놀로지 구현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 소위 현존감 혹은 프레젠스의 부족, 즉 너와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빈약한 것, 조직 구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의 관계, 즉 파워 디스턴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과의 괴리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구현에 대해 부연하자면 지난 가을 저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여적 브레인스토밍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평소 오프라인에서는 혼자서 진행하던 워크숍이지만 이런 종류의 다이나믹한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최소 3명의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줌 화면에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고, 한 사람은 미로, 뮤랄과 같은 상호작용 도구를 지휘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술적 지원을 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세션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다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대면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학습 맥락 중 하나인 자기 조직화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한계일 것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벤트 홀에 앉아 강의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직까지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이처럼 자기 조직화, 즉 셀프 오르가나이징에 따른 우연한 발견, 즉 세렌디퍼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에는 기존 대면 교육과는 다른 원칙들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살펴본 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트랜스액셔널 디스턴스, 코그니티브 소셜 티칭 프레젠스, 그리고 인디펜던트 러너로서 학습자라는 3가지 개념적 원칙이 기능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 익스페리언셜 러닝이 가능한 구조와 플로우, 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러닝의 구현, 상호작용의 촉진, 프랙티스 오퍼튜너티의 제공, 러닝 커뮤니티의 지원 등 5가지 구비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 구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같은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은 만화가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만화의 논지와 제 입장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가능성을 끌어안아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뉴노멀이 될 것인가,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Normalization Process Theory입니다. 생소한 분야여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상적이지 않던 것이 일상이 되어가는 Normalization Process는 Implementation, Embedding, Integration의 3단계를 거친다고 설명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 테크놀로지의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는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설명되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열된 박스에 Coherence, Cognitive Participation, Collective Action, Reflexive Monitoring은 사람들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의미 있는 기존의 방식과 뚜렷이 구별되는 Coherent Practice로 인식하는 Coherence, 새로운 접근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인지적 참여, Cognitive Participation, 그리고 새로운 방법, 테크놀로지 구현에 업무 역량을 투여하는 Collective Action,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모니터하여서 개선하는 Reflexive Monitoring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접근 방법이나 테크놀로지가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일시적 유행 혹은 궁여지책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가는 화면에 보라색과 적색으로 표현된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크게는 규범적 제약, 즉 Normative Constraint와 절차적 제약, 즉 Processual Constraint의 영향을 받고 작게는 이미 갖추고 있는 스킬세트와의 부합성, 조직적 맥락과의 부합성,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 업무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도를 바탕으로 볼 때 온라인 교육이 일시적인 궁여지책, 임시방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뉴노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수학습 시스템 환경과 교수자,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스킬, 교수-학생 관계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개념도에서 언급된 절차적 제약과 규범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외적 강제에 의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 모듈을 선별하고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적용할 때에는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현존감 등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의 블렌디드 모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교수-학생 관계의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깊이 천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도 시스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교육업적 평가 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습의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손이 많이 가는 온라인 수업의 준비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 이것이 역시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Stop, Start, Continue, Change의 프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COVID-19는 중대한 시련이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의학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와닿는 강의네요. 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이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온 질문들을 보고 그 중에 선택해서 패널 맡으신 분들 또 신자섭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분의 그 패널리스트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 세 분을 모셨는데 먼저 김우미 고신의대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전공은 양리학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 부산에서 일부러 그 패널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그 정대철 가톨릭 의대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교무부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전공은 수학과학입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윤선 울산의대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울산의대에서 학생 부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전공은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의학교육실 업무도 많이 보고 계시고요. 이 세 분들께 최근의 변화, 특히 코비드-19이 촉발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교육자와 학습자의 일어난 변화, 또 거기에 대한 학교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그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또 비록 구체적으로 적용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우미 학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뉴노멀 시대 의학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를 받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교육의 환경은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이제 짚어보고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의 의학교육은 대단위 강의 수업과 소단위 활동, 그리고 실습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코비드-19 이전에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코비드-19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거나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고, 대면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던 임상 실습과 기초 실습은 코비드-19에서 가능한 수업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습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학생 평가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하여 뉴노멀 시대에 코비드 이전의 교육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코비드 때 새로이 시도해 보았던 비대면 교육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어떤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 후 학생과 교수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그리고 교수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해야 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반응을 일일이 알 수가 없어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 차이를 전년도 대비 올해 학생들의 평균 성적, 이렇게 단면 성적을 가지고 수업의 성과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항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하지만 저희는 당장 연도별, 학년별 대면 수업 시와 비대면 수업 시에 학생들 전체 성적을 동일한 교수가 수업을 했을 때 비교를 하여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의 성과나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과 학생들보다는 본과로 가면서 임상의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성적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과목별 편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저희가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한계점을 크게 저희 대학에서는 3가지로 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수 간의 그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가 있었고,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이나 다양한 그 실습, 그리고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의 그 역량이 다른 학생들 간의 동료 학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기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소통의 기회가 제한되게 되자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성취 수준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학생들의 편차가 훨씬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이 학생들마다 편차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수와 학생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고립된 듯한 그러한 학습 환경 하에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의 객관적인 평가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조절 역량이나 메타인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무드를 활용해서 교수와 학생 간의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플랫폼을 소개를 해드리면 필요시 언제든지 대상자에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이 있고요. 실시간에 다수와 채팅을 통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 포럼이라는 그러한 그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수가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한 예로서 보면 다양한 과외 교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위키라는 메뉴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내용을 협력해서 완성해 나가고 교수자가 그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하는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특정 과의 실습 담당 교수가 학생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에 본인이 그 잔디 앱을 찾아서 학생들과 특정과 실습을 돌 때는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교수가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앱을 활용하는 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환경이지만 장시간 그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케어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사전 검사들을 시행을 하여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본인이 피로를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그때그때 학생들이 자기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학습에 좀 더 높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블렌디드 수업의 형태를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교수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많은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과 자유로이 소통하면서 질문이나 피드백을 교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 비대면 평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면 평가 방식을 다양하고 그리고 좀 더 변형된 모델들을 개발하여 대학에서는 다양한 대면 평가 방법들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올해에는 학교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이제 작년처럼 교수와 학생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제 정착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과에서 시도해봤던 블렌디드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라서 방역 단계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학생들의 그 출석하는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또 이러한 학생들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비대면 수업 역시 교수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저희는 이제 그 녹화된 영상 강의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출석하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웹캠을 켜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간 공고를 하였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한 그 자료들을 모두 교과목 교수들에게 제공을 해서 플립 러닝의 교육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또 편집과 그리고 동영상 제공을 학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무들이라든지 그 잔디 앱 같은 교수들이 이제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이러한 플랫폼들을 대학에서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그 교육 관련 위원회들을 통해서 검증된 앱에 대해서는 전체 교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며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수들이 노력을 해왔던 그 수업의 방향성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습자 맞춤식 교육, 자기주도형 학습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지난해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들이 수업에 녹아나지 않고 있고 또한 이런 것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의학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그동안 지향했던 이러한 목표점을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수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그 지향점을 위해서 모든 교수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얻은 가장 큰 성과이고 이건 역시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의학교육을 준비하는 이미 그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시도하셨나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의학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방역 단계에 따른 그 매뉴얼 개발 또는 가이드라인이죠. 아마 다른 대학들도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그 카톨릭 의대 정대철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대학이 또 겪었을 거고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사회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갑작스럽게 된 현상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지금 아까 신자석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지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방금 전에 김우미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양극화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라는 자체가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 현황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의학에서 중요한 것이 의료에서 중요한 것이 경험 학습인데 즉 실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됐죠. 결국에는 의예과서부터 의학과 1, 2학년의 기초의학의 그 실습 같은 과학적 개념을 정립하는 어떤 그 경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실습이 지금 문제가 됐고 또한 임상 실습도 사실은 어떤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 케어 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많은 병원 실습 병원에서 병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검사 음성이어야지만 뭐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한 멤버라기보다는 타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습한 상황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많이 하는 PBL이나 이런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대학에서 소그룹을 어떻게 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하나는 패컬티 디벨롭먼트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고 두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소그룹 교육은 다는 하진 못했지만 저희들이 3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한 게 작년 12월 뭐 해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요 시기에 개강이 다 늦어지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의학과 3학년 임상 실습 전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근거 중심 의학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교육 방법을 유튜브나 줌,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슬랙, 카우까지 써가지고 분반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의학교육 학술대회 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에이미에 이번에 초록을 제출을 했지만 방법을 나눠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D-7 수업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오리엔테이션 학생들을 통해서 블랙보드 즉 LMS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온라인 교육 준비에 대한 도구랑 테스트 등을 준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D1 시작하는 날 강좌 소개서부터 해서 화상 강의와 함께 소그룹 온라인 실습을 시켰습니다. 결국엔 펌메드나 이런 시스테믹한 리뷰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화상 강의를 했고 그 화상 강의와 함께 중간중간에 소그룹 온라인 실습을 해서 서로 퀴즈 토론을 통해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각에 대한 학습 전략 및 도구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즉 대부분 소그룹일 경우에는 줌과 슬랙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작업을 할 때는 MS 워드로 스스로 작업을 한 다음에 또 퀴즈는 대부분 카웃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다 메타 분석서부터 다 과정을 거칠 때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 취합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발표를 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전 정도 온라인으로 예비 소집을 해서 과정을 소개하면서 어떤 도구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그렇게 수월하진 않지만 이 학생들은 상당히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랙이라든지 이런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줌은 뭐 이미 잘 알고 있고 유튜브 여러 가지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금방 적응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강의, 토론, 실습, 자기주도 학습을 주로 할 수 있는 툴을 각각의 블랙보드나 줌 또는 구글 드라이브 또 중에 카후, 슬랙을 많이 이용을 했고 마지막에 온라인 시험 평가는 사실 오픈북 이거는 결국에 과정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냐라는 개념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으로 과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끝나고 내가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분반을 하면서도 자기가 참여해서 직접 작성을 하고 그 슬랙을 하면서도 서로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줌을 통해서 분반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교수님들이 미리 준비한 건 한
2주일 정도에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고, 학생들이 확실히 적응을 빨리 한다는 것은 교육 기술 만족도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교수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결국에 서로 디스커션하는 방법이 줌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그런 도중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슬랙을 이용한 것이 제일 좋았고, 마지막에 구글 드라이브 비디오를 이용했다. 근데 가장 불편했던 카웃이었는데 이건 퀴즈를 이쪽으로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서 수월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는 카웃을 쓰지는 않고 지금 도움이 됐던 줌, 슬랙,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구글 미트를 통해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의 장점은 역시 편안한 학습 환경이 좋았다. 집에서도 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소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향상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효율적으로 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고,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뭐 강의 화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좋았고, 어디에 하든 뭐 카페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지만, 다만 문제가 줌 회의를 이제 많이 하시고 또는 뭐 고투미트라든지 뭐 웹엑스를 하셨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소통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의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방법이 수업 시간에 해당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 와이파이를 쓰냐, 인트라넷을 쓰냐, 넷을 랜선을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인터넷 불안정 상태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실제 집중력 저하는 생각보다는 학생들한테는 적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지금 현재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응을 쉽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저희 교수자들이 어떻게 하냐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 의대는 부속병원이 8개나 됩니다. 전임교원이 900명에 임상교원까지 하면 한 1,4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8개병 대전성모병원까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여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올라오시는데 뭐 2시간 걸리고, 뭐 차 막히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이 보통 걸리기 때문에 오셔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평가 교수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로 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거, 저희가 2018년부터 CPX나 오스키에 대한 거를 기준 준거 설정을 통해서 패스와 페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병원에 남아있는 계신 교수님들이 다 관여하신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끔 했고, 이 과정을 거쳐서 CPX 10개 문항을 했고, 준거 설정 선정을 이미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제 줌을 이용했고, 구글 공동 작업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토의 내용이나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서로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전에는 먼저 CPX 비밀 서약 유지는 뭐 당연한 거지만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고, 평가표를 미리 배부를 했고요. 워크숍 당일날 진행 방식을 안내하면서 워크시트 사용법 테스트를 하고, 기준 설정에 대한 우리 교육 내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주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평정 작업을 거쳐서 워크숍 의 구글 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떠셨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정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평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라운드 평정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서 또 피드백 검토하고 또 2평정하고 나머지 결과를 계속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라운드 후에 2차 라운드의 피드백 자료를 예시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각에 대한 CPX 항목에 대해서 패스 페일에 대한 D1 평가 날짜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첫날 시험 보는 것과 둘째 날 시험 보는 걸 각각 했을 때 패스 페일에 대한 기준 시험을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학생들 교수님들한테 과연 그러면 어땠는지를 한번 쭉 물어봤는데, 설정적인 목적이나 또는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다, 그렇지 않다는 건 없고, 경계선 집단 정의 또는 평정 표현을 채울 수 있었는지 모든 내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좋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이 있고, 온라인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답니다. 즉 교수님들 사이에 패컬티 디벨롭먼트에 대한 워크숍 내용도
결국에는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고 그거는 더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가장 좋았던 건 시간 절약할 수 있었고 물리적 제약 또는 비용 절감, 편의성 이런 것들이 개선점은 역시 이게 아무래도 15분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 자유롭게 디스커션을 할 때 자기 얘기든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한된 토론 시간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하시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시간 단축 문제,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개선점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걸 갖고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게 두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까 김은미 학장님께서 계신 브랜디드 수업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입생이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잠깐 받고 나서 학교에 나타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서로 학생들 간의 릴레이션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학업 성취도를 저희도 분석을 지금 완벽하진 못했지만 저기 보면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들 통해서는 확실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인데 하위 학생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의 양극화가 좀 굉장히 현격화됐다는 걸 훨씬 느낄 수 있었고 평가를 오픈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셨던 거죠. 온라인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감시하는 체계로 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감시 체계를 이용한 뭐 온라인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 저희 대학 같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반드시 과제물을 워드로 한 100단어 정도로 해서 그거 과제물을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하는데 과제물을 줌으로써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였었지만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요번 이 팬데믹 상태를 느끼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학생들 사이에서 또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서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의료라는 게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는 약사 또는 기사 여러 의료진들이 같이 움직이는 팀워크인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팀워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이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걸 한번 더 개선해야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디드 수업도 예를 들어서 의예과에서 실습하는 것도 브랜디드로 해가지고 로테이션 하는데 교수자들이 반복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미 온라인 강의를 했던 걸 플립 러닝으로 해서 줌 강의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잘 아시다시피 줌을 켜게 되면 거의 비디오를 끄는 상태죠. 그래서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해놓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저희들보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서로 팀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학생들한테 저학년 때부터 의과대학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끊기는 자체가 좀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의 경험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워크숍까지도 이렇게 결과를 분석을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아요. 평가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의 세션으로 평가는 또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선 울산의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울산의대는 금년부터 또 새로운 큰 변화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이윤선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본래 울산의대는 2020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큰 변화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위기가 닥쳤고 또 여러 의정 사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준비 어려움도 있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필요로 하는 또 의학 교육의 방향이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임상 실습 전에 임상 교육 위주로 울산의대 교육 변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교육의 변화와 준비를 그 평가, 교육과정, 수업 방식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서의 학생 지도와 지원, 그리고 대면 교육의 활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2022년에 절대평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 마련이라든지 또는 형성, 평가, 총괄평가를 어떤 식으로 재조정할 건지 또 재평가나 재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마련한 계획 안에 또 수정되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에서 온라인 평가와 오프라인 평가에 대한 혼란이 작년에 상당 부분 있었고 울산의대는 학생들이 학생회 차원에서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00% 모든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가 또 반복이 되고 저희가 전혀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은 공정한 형태의 온라인 평가를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전공의 선발도 절대적으로 학교의 성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학습 외에 뭐 직업 전문성, 또 임상 연구, 또 사회적 책무성, 뭐 자기 개발 이런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골고루 발전되는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런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인턴 전공의 선발 지표에 있어서 어떤 해법을 주지 않을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임상 연구 지도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변화와 동반해서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학, 임상의학의 뭐 인티그레이티드 러닝을 확대한다든가 앞서 말씀드린 연구과정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예과 2학년의 근거 중심 의학교육을 시작하고요. 그동안은 본과 1, 2학년에서 임상연구 과정이 필수 과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과 4년 과정으로 임상연구 과정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 교육도 올해부터 예과 1학년 커리큘럼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인문학 교육 중심으로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과에서 각 과정마다 일정 부분 인문학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복되는 교과목 통합이라든지 또는 너무 방대한 강의 내용을 지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작년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떤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뭐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진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감염병 관리 등의 교육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이제 임상 실습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임상 현장에서 임상 학생들이 갖는 역할이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조금 임상 교육도 강화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의대는 이제 코로나와 별개로 최근 몇 년 동안 오전에는 강의를 하되 오후에는 TBL이나 PBL 토론 중심의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는 찰나였고요. 플립드 러닝도 이제 뭐 몇몇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플립드 러닝 교과 과정이 전반으로 좀 확대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단 온라인 강의에 교수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교수 편의에 따라서
강의를 녹화해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되 녹화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실시간 이제 Q&A 같은 것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그렇게 병합된 형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실습, 평가 등은 오프라인 교육을 가능한 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앞서 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은 다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상교육에서의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교과과정 완수는 학생들은 뭐 힘들었다는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49%, 보라색 한 9% 정도는 다시는 못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지만 이제 교과과정 만족도는 예상과는 달리 절반 이상에서는 뭐 만족스럽고, 그 노란색도 이제 보통이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은 오히려 소수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정직했는지 좀 평가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평가, 동료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정직했다는 의견이 한 80% 가까이 됐었는데, 학생들은 본인이 매우 정직했다. 그래서 동료는 그냥 정직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앞서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반복 학습, 또 원하는 시간에 학습이 가능했고 예습이 가능했고, 또 녹화 강의 같은 경우에 강의 완성도가 높았다. 그래서 좋아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울산의대는 그런 그 질문과 답변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1:1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른 학생들과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었다고 얘기했고, 줌으로 하는 실시간 강의는 오히려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됐다. 그리고 실습이 부족해서 아쉬웠고, 교실 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하고를 그냥 귀동량으로 들을 수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저희도 굉장히 심화가 됐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유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이러한 성인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나 관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울산의대는 온라인 강의 청취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고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던 부분은요. 먼저 저희는 이제 플랫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들을 저장할 수 있는 DB 구축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제 Q&A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플랫폼은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들이 자기 주도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교수 전략으로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그 혼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토론,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실기 수업 확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여력이 더 된다면은 이제 학급에서 조금 저조한 학생들을 위해서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학습 코칭이 조금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동료 학생들 간의 피어 튜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또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5% 미만의 학생들에게 계속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시대에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도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이제 모든 의학 지식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대면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많은 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은 아닐 건데요. 저희가 대면 교육은 이렇게 교수 학생 간의 관계라든지 학생들 간의 학생 관계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 사회적 관계 형성, 직업 전문성, 사회적 책무, 그리고 책임감, 사회적 소통 등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간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서로의 배움의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그런 것들이 대면 교육의 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의대의 변화의 방향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의 변화가 이제 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될 거고요. 한편은 또 학습 관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의 중요한 이슈인 대면 교육의 가치 그걸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역할 전보다 많이 대면 교육의 중점이 이제 질문, 토론 이런 쪽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학생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해서 2 질문을 모두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대 한희철 교수님께서 주셨어요. 아마도 김우미 학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학생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다양한데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동기 유발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제안을 조금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역량이 동일하지 않고 편차가 크다는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상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수자들이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이나 차이 그리고 학습 성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교수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는 학생들이 역량이 다른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하지만 녹화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조금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평가가 끝날 때마다 하위권 학생들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역량의 차이나 아니면 생활 정서에 문제가 있는지를 담당 위원들이 보고 저희는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교수님들 혹은 선배 멘토링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멘토링을 원하면 이제 선배와 짝을 지어주고 아니면 자원하는 교수님과 이렇게 쭉 학년이 이어가면서 케어할 수 있는 소그룹 교수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개개인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강화하고 필요성을 교수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 학습이나 협력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소그룹 활동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편차를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용환 교수님께서 주셨어요. 신자섭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코비드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요. 이런 진료 현장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실제성, 현장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 그 의학 교육 여건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선결 조건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여기서 좀 짚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신 것 같아요. 뭐 무슨 법적인 게 있든지 아니면 맨파워에 관한 얘기든지 아마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해묵은 얘기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이루어져 왔던 일인데 법률적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습 면허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나온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을 제가 아까 표현할 때 케어팀의 일원으로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분명히 임상 현장에서 학생들이 환자 옆에서 뭔가 프랙티스를 할 때는 지도의사의 감독하에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프랙티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주변에 간호사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인턴도 있고 한 상황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낮은 수준의 완전한 주변부의 프랙티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 장애가 특히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병원이라는 환경, 병원에서의 제도와 시스템적인 문제. 그래서 늘 서비스와 수익 위주로 지금 이제 병원이 이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와 국민의 오해입니다. 뭐 몇 년 전에 분만 과정에 산부인과 전공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실습 없이는 좋은 의사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데는 의학관리원의 역할도 꽤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진행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요.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연자분들, 또 패널에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